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정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에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 정말 바쁘시고 또 추경안 통과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시고 선거도 치르셔야 되고 몸이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바쁩니다. 예. 예. 자, 먼저 어제 밤에 그렇게 추경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상당히 좀 임박했죠. 급박했죠.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예. 현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회복과 희망의 그 작은 정성이라도 좀 보태야 되겠다라고 예. 하는 국민적 다 의견들이 이렇게 집약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국회 일정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야가 대치정국에서 상당히 일찍 합의가 안 됐었는데 그래도 어제 극적으로 타결이 돼서 예.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막판에 그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낸 가장 큰 힘은 뭐였습니까? 야당이 요구한 거를 다 수용했다고 봐야지요. 예. 그리고 국회의장님께서 아마 이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29일 이전에는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제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제 의장단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 꼭 이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도 국회의장님께서 역할도 하시고 또 야당에서 협조해 주셔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당 정책위의장께서 이렇게 공을 야당으로 돌리는 거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재원 마련 초과 세수로 지금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야당으로 계실 때 기재부가 세수 예측 잘못한다고 그렇게 혼을 많이 내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초과 세수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이 초과 세수를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좀 삼았었지요. 예. 그런데 이건 작년에는 61조 정도가 더 초과 세수가 있었고요. 이제 올해는 이 53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계한 것들이에요. 예. 지금 정부가 추계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또 급격한 사회적인 변동이 있을 때는 이 예측치가 좀 많이 빗나간다 그럽니다. 전에도 좀 빗나간 경우는 있었지만 예. 그렇지만 어쨌든 세수가 좀 더 들어와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추경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긴 것은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고 또 윤석열 정부가 됐는데 그러면 세수 예측 틀리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건 뭐 특별한 대책은 없을 거고요. 비교적 경기 예측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비롯해서 수출품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법인세가 한 29조 정도가 더 거쳤어요. 예. 그리고 근로소득세들이 한 10조 정도가 거쳤고 또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됐는데 아무래도 예측 가능한 게 좋으니까 비교적 정부가 이런 세수의 추계에 대해서 더 과학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이제 야당 시절에 또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게 나라 국간 아니었습니까? 돈이 예. 이렇게 초과 세수가 많이 거치고 여유가 있으면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 이렇게 퍼주는 거 되느냐, 선심성 예산 그만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세수가 이렇게 많이 거쳤는데 오히려 국채 상환액을 1조 5천억을 또 감액을 했어요. 이번에 또 이렇게 하신 것은 그동안 주장하고 좀 달라진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출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7조 정도를 저희가 올해 쓸 예산인데 좀 과하게 편성을 했거나 현장에서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한 7조 정도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금 쪽에서 한 8조 정도 했고요. 그래서 한 9조 정도를 저희가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50%가 좀 넘는데 구조조정도를 상환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지요. 예. 그런데 한 1조 한 5천억 정도를 이번에 2조 8천억 정도를 더 저희가 그 야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7조 좀 넘게 국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은 50%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안정세로 접어들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런 추세로 가서 점점점 코로나가 더 확산하지 않는다면 이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인 지원을 위한 추경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없는 게 좋지요. 또 예.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빨리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가능하면은 뭐 하여튼 이제는 뭐 코로나가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어쨌든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의 회복이 돼서 다시는 이런 코로나 추경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시고요. 이제 마지막 추경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현재는 그리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상황은 뭐 늘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예. 만약에 안정세로 간다면 이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체적으로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야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린데 예. 어쨌든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라든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봐보면 비교적 양당이 그런 견해에서는 일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한 7곳은 저희가 좀 확실히 우세한 지역이 있고요. 예. 민주당이 한 4곳 정도가 됐었고요. 또 우세하지만 아주 우세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게 한 4곳 정도가 돼서 네. 그래도 한 11곳 정도는 저희가 좀 유리한 판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 의원님 인기가 좋으셔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을 텐데 혹시 인천도 가보셨나요? 예, 인천도 다녀왔습니다. 어떠해요 분위기가? 비교적 그 시장 같은 경우는 선거 있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나와 있는 계양을 같은 경우가 관심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주 초박빙인 것 같고요. 예.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을 좀 이렇게 건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구도를 보니까 25일 대 25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오신 지가 25일 됐고 윤영선 후보는 25년 이제 동네 의사를 하셨거든요. 예. 구도를 좀 짜놓고 있는 것 같고 털세와 텃세에 대한 구도로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외지인과 현지인 개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세워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천 김포공항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국가의 큰 대사거든요. 예. 그래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공항을 2곳 이상을 다 갖습니다. 세계의 모든 큰 나라의 대도시를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김포공항을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 같은 경우 2박 3일, 3박 4일 오는데 인천공항으로 가면은 이게 하루씩을 다 소비하다가 보니까 관광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굉장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공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고 또 착륙을 해야 할 텐데 북쪽으로는 비행 금지 구역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은 양을 군사 전략적으로 이게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여기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소지역적 측면에서는 표가 될지 모르나 대한민국 큰 틀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예. 대선할 때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또 대선했었던 민주당 모 후보는 이걸 없애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는데 그게 도저히 대도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럼 김포공항 이전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의 필수적인 요소 SOC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나와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화로 연결해서 당내 상황 그리고 선거 판세 살펴봤습니다. 네, 성일종 의장도 국민의힘의 당론까지는 몰라도 일단 김포공항 이전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나오고 또 다뤄볼 만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 좀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정진환 교수. 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이렇게 뭐 사과하고 또 586 물러나라 이야기했다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또 반대하고 반박하고 그러다가 또 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 사과한다고 하고 요즘 이상해졌어요. 좀 답답하죠. 그 당내 리더십 구심점, 지도부의 구심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른바 투톱의 갈등도 지방선거에 어쨌든 그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물론 뭐 선거 앞두고 겨우 어렵사리 지금 봉합은 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재명 후보와 또 양 비대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지막 뭐 투표 참여 효소라든지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기자회견도 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이런 그 여론이 굉장히 좀 민주당에 대한 그 여론이 좀 이게 좀 차가워진다 그럴까? 뭐 지도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차가워지는 것 같고 또 실제 지도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런 당내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됨으로 해서 오히려 좀 지지층의 결집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궁극적으로 지도부의 이런 지리멸렬 자체가 결국은 지방선거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지금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자, 이제 궁극적으로요. 이게 이렇게 되면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만약에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비대위가 다시 사퇴하게 되고 제2의 비대위 뭐 이를테면 혁신위를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 그만큼 지금 궁극적으로 초래된 것은 지도부의 구심점이 상실되면서 이런 좀 큰 지지층의 이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때 박원석 의원은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이런 일련의 일들을 쭉 보고 이게 정말 젊은 정치인의 힘 있는 목소리 이렇게 이제 처음에 보던 사람들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뭔가 좀 준비가 좀 제대로 안 됐고 좀 치기 어린 그런 행동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오히려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인상을 좀 줬죠. 처음에 어쨌든 그 사과를 하고 이 혁신의 메시지를 냈을 때만 하더라도 젊은 정치인이 당의 지지부진한 선거 상황을 보면서 나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걸로 이제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지도부 내의 갈등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한 번 이제 윤호중 위원장한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봉합하는 듯 했다가 바로 몇 시간 뒤에 또 그와 상반된 메시지를 내므로 인해서 왜 저러나 저게 진심이 아니고 누군가의 복심으로 저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마저 나왔었고 뭐 미숙하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숙하다는 건 꼭 단점이나 약점만 되는 게 아닌데 그 미숙함을 넘어서서 본인의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불안해질 입지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계속 저런 식의 좀
필요 이상의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민주당 내에서 도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대선 이후에 영입된 비대위원장이지만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잘 들을 수 없었던 목소리를 내면서 세대 교체의 주역으로 이렇게 부각을 받았는데 이번에 상당한 타격을 좀 입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비대위 책임론이 일어날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근데 비대위 책임론이 일어난다고 해서 비대위의 비대위를 또 구성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월달 전당대회가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뭔가 쇄신이나 혁신을 할 충분한 시간도 확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아마도 선거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대 준비로 그냥 직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당대회가 결국에 민주당 쇄신의 방향을 당내에서 토론하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정진환 교수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가장 궁금한 게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정치권에 들어오게 됐느냐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서 들어온 인사잖아요. 네. 그런데 들어와서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는 것 보면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되고 뭐 그런 쪽으로 좀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 보면 저거는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발언들이 또 계속 나오고 그러면 저거는 누구 생각일까? 그리고 아니 혹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또 더 큰 판을 생각하고 지금 박지원 위원장한테 저런 말을 하게 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당내에서도 그런 좀 오해가 있었어요. 이른바 친명계 이재명 후보의 그 추천으로 비대위원장이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의 일정한 어떤 영향권 하에서 당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오해도 있었고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좀 전에 뭐 우리 박원석 의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586 용태론 이후에 이제 또 다시 또 약간 그 합의하는 과정에서 선거 합동 유세문을 그 박지원 위원장이 제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윤호중 위원장에게 같이 읽자, 같이 이걸 선언합시다라고 하는데 그 첫 문장이 뭐냐면요, 저 박지원을 믿고 투표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다시 또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박지원 위원장의 정체성이 이재명 뭐 후보와 친 이재명 그런 그룹에서 나온 흐름도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당내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청년 정치에 아직 정제되지 않은 정체성이 예. 그대로 지금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당내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결국은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또 박지원 위원장이 이제 결국 마지막 그 선거 앞두고 어쨌든 봉합은 됐습니다만 선거 결과와 거의 상관없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시 그 혁신현장 주도권을 놓고 하는데 박지원 위원장이 거기서 뭔가 자신의 입지 청년 정치라고 한 그것을 내걸고 그것을 지금 그 뭐랄까 좀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좀 뭐랄까 행보하는 것 아니냐 뭐 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신성범 의원 이 부분을 또 좀 짚어봐야 될 의미가 있는 게요. 사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젊은 여성 정치인 아닙니까? 젊은 여성 정치인이 실패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속된 말로 좀 깜냥이 안 되는데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뭔가 비상력으로 써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어느 시각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크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크게 본다 하면 이렇게 항령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은 그 다음 국민이 뭡니까? 반성하고 쇄신한다. 또 하나는 피할 수 없는 게 정치 현실에서는 당내 헤게모니 싸움이 헤게모니라 하면 당권 앞으로 야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새로운 주체를 세우기에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대목을 민주당은 좀 뒤로 밀어놨던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내부 권력 투쟁이 촉발된 거다 하는 점 하나. 두 번째는 박지원 씨라는 분은 뭐냐? 민주당이 아시는 대로 2030 마지막에 들어왔던 2030 여성들의 지지라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얼굴인 박지원 씨를 상징으로 데려왔는데 이분이 말을 하기 자기 주장을 편 거예요.
가만히 있어 어떻게 보면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인형으로 모셔왔는데 인형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또 틀리느냐? 말은 맞잖아요. 팬덤 정치하면 안 됩니다. 라든지 당내 뭐 586은 좀 물러가라든지 말은 맞는데 형식은 제가 볼 때는 당내를 오히려 파괴적으로 만들었다. 자기 파괴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건데 당내 주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결정적인 게 되면 이럴 거면 나를 왜 뽑아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까? 예. 라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8월 달이 되면은 바뀌겠지만 그때까지는 정치 현실 할 수 없다.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이 박지원 위원장 꼭 안고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해서 끌고 가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봐요. 정기란 교수 남해당 일이긴 합니다만은 김경진 의원. 김경진 의원 보시기에 저를 보고 찍어주세요. 제가 바꾸겠습니까? 라는 말이 공감을 자아낼 정도의 상징성이 박지원 위원장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일단은 우리 세대에서 배웠던 어떤 개인의 자세랄까 태도랄까 보면 겸양하는 자세랄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건 이제 정당의 대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본인이 이제 당 전체의 쇄신과 새로운 혁신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주장한 쇄신과 혁신을 보고 민주당에서 멀어진 어떤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하에서 아마 그 문장이 작성된 것일 터인데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다른 평가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박지원 위원장이 제시한 어떤 민주당 개혁의 핵심 본뜻 그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대단히 생각해야 될 여지들이 많고 그걸 보고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결정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선거 끝나면 민주당 또 전당대회 준비하는 비대위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박원석 의원 보시기에 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모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설마 그렇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 사람 추천 좀 해주세요. 글쎄요, 저는 외부에서 모셔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실험을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여러 번 했는데 그게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 것 같고 외부에서 모셔오는 거는 정말 무슨 선거 앞두고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한테 필요한 게 이미지 개선이냐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을 잘하는 좀 정말 그 현실 정치를 은퇴한 그 정치인을 저는 모셔오는 게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아서 그 부분 잠깐 짚어보죠. 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이렇게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게 논란이 뭐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대통령실의 집무실인데 대통령실 자료로 나온 게 아니고 팬카페를 통해서 이런 사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이 나오던데 신성범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참 그 애매한 지점이 애매하다 하면 저도 애견인이고 뭐 자식이 없는 자제분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실이 많이 알려졌는데 결국 이제 집무실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 하나는 또 팬카페로 이렇게 하는 거냐 일정의 그러니까 PR 홍보 작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심까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뭐랄까 사진으로 봐서는 좀 어색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 영부인의 퍼스트 레이디의 활동 무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가면 저 새로운 영역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박원석 의원 20초. 글쎄요, 뭐 조용한 내조하고는 좀 기조가 달라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용한 내조가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내조를 하는 건 좋은데 근데 팬카페로 저런 사진이 나가는 거는 적절치 않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팬카페 관리자가 김건희 여사 본인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사진은 함부로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 점은 적절치 않은 것 예, 오늘 이 정도 하죠. 신성범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